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남편이 나가서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렸던 사람입니다. 누구와 통화를 할지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나가서 전화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 딱 두 명뿐입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 둘의 전화만 제 앞에서 받지를 않는데 눈치는 채고 있긴 했었어요. 저 몰래 뭔가를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쏙닥거리는구나 라는 것을요. 나이 먹어 결혼한 경우인데 제가 이렇게 심적으로 고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결혼이란 것을 식장으로 걸어 들어간 제 발목을 짓이겨 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결혼은 미친 짓이 맞고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결혼을 못한 사람이라고 저란 사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의 장녀로서 책임감도 한몫하긴 했었고요. 제가 벌어다 드려야 하는 입장은 아니었었는데 제 밑으로 동생들이 셋입니다. 저희 집안은 딸 부잣집인데 죄다 여동생들이었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찌나 재주들이 그리 많은지 지원을 많이 해줬어야 하는 여동생들이었었는데 현실을 보니 도저히 부모님 두 분이서는 감당을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한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 만날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긴 했었습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있는 동생들 대학 공부시켜야 하고 유학 가고 싶다는 애는 유학도 보내줘야 하고 부모님 허리가 휘는 만큼 제 허리도 휘어져야 했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남자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동생들 지원 거의 다 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돈 벌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런 상태 만들어 놓으니 제 나이가 어느덧 40줄에 들어섰더군요. 친구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신랑이 승진을 했네. 시부모님이 합가를 원하시네. 이번 명절에 나는 완전 죽었소이다로 가야 하네. 또 어떤 친구는 시댁과 인연을 끊었네 등등.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저 멀뚱멀뚱 친구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부러웠습니다. 비혼주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이 진짜로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친구들 하나같이 제게 그러더군요. 제 팔자가 제일 좋은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로 부럽다고요. 하여튼 그땐 있는 것들이 더하네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식 있어, 남편 있어. 지들은 다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암튼 저의 상황은 그리했었는데 운 좋게 40 넘어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저의 남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남편을 볼 때 본 건 딱 하나였어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인가? 나는 이것 하나. 나이 들어 결혼하는 마당에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 편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남편 또한 결혼이란 것의 주안점이 나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결혼을 확신했거든요. 앞으로 제대로 된 정신과 육체로 남편과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넉넉하게 잡아 40년 정도인데 그 기간 정도만 완벽한 내 편이 있다면 저는 결혼해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착각을 했던 거였죠. 친구들이 왜 그렇게 저를 부러워했었는지 지금까지 안 간 거면 그냥 포기하고 네 삶을 살라고 했었는지 결혼이란 것을 실제로 해보고 나서 저는 절실히 느끼게 되거든요. 남편은 제 편이긴 했지만 동시에 남편 식구의 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 몰래 편을 드는 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제 앞에서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었고 나가서 전화를 받았었던 거였고 실제로 그들이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유추할 뿐이죠.
대충 감은 왔었지만 우연하게 발견한 건 바로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은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기억을 못할 정도라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 행동을 했다라는 거겠죠. 서로 경제적인 부분은 최대한 터치를 안 하는 편이었었는데 남편의 카드값이 좀 비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인이고 그 나이에 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좀 우스워서 말을 안 하려다가 너무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에게 카드값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카드를 단 한 장도 발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체크카드만 쓰고 그리고 그게 생활화가 되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는 겁없이 돈을 쓸 것 같아서 라는 염려도 있긴 했습니다. 체크카드는 무조건 일시불이지만 카드는 할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돈을 쓸까 걱정이 되어 아예 만들질 않았는데 사회초년생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어서 여지껏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죠. 아주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선을 넘지 않게끔. 이번에 카드값이 좀 나왔던데 지출이 좀 많았나 봐. 적정하게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 뭐? 아니 그게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뭐 엄한 곳에 썼을까 봐? 아, 진짜 나 이렇게 의심받는 거 싫어하는데? 나는 의심받는 거 싫어해. 보여줄까? 어? 내역 보여줘?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아, 너무 오두방정을 떨더라고요. 보여준다 하니 저는 들여다봤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와선 스크롤을 막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가 바로 눈에 띄더군요. 바로 쿠땡. 이건 전 국민이 거의 사용하는 곳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론 남편은 쿠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애를 할 때 제 아이들이 빌려서 그곳에서 식재료를 배달받곤 했었거든요. 왜 사용하지 않느냐 했더니 자주 쓰는 곳이 아니니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분명 그리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제 내역 중에 쿠땡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100만 원 단위로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야 했더니 아주 많이 당황을 하더니 주저리 변명을 하더군요. 아, 이거 동생한테 돈 받았어. 결제만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해준 거거든? 아, 그리고 이건 어머니 냉장고. 이것도 내가 사드린 게 아니라 동생한테 돈 받았어. 걔가 카드 한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결제만 해준 거야. 아, 정말이야. 이건 절대로 내가 다 쓴 거 아니야. 나는 절대로 당신 허락 없이는 우리 어머니나 동생한테 돈 안 준다고. 믿어줘. 어? 그건 그렇다 치고 당황하는 걸 보니 웃기기도 하면서 왜 저렇게 자신만만했나 하고 좀 사람이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네. 서로 수입을 합치진 않았지만 지출에 관해서는 솔직하자 약속을 했었는데 저게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밝혀진 일이었거든요. 변명을 하는데 구차하게 듣고 싶지 않다 했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식당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연세에 일하시는 거 당연히 힘드시겠죠. 저도 안쓰러운 마음 들어 자주 전화드리고 힘듦에 대해서 공감을 해드리곤 했는데 어려우시면 말씀하셔라 라는 저의 말에 항상 그러셨거든요. 어머니 혹시 어려우시면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얘 너는 그런 소리 말아라. 나는 니들한테 10원 한 장 받을 사람이 아니야. 니들이 준다고 해도 나는 다시 니들한테 돌려줄 거다. 늦게 결혼하는 만큼 니들이나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나는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그런 파렴치한 아니야. 그런 소리 입에도 담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남편도 호들갑, 시어머니도 호들갑이었는데 결국엔 알고 보니 제 뒤에선 저러고 있었네요. 말이나 안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 그렇게 절대로 아니라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바라지 않는다고,
저도 돌려준다 하시던 양반이 역시 3대 거짓말이 아니라 4대 거짓말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들이 다 필요 없다. 니들만 잘 살면 된다. 나는 아들한테 지원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그 말들이요. 그 일로 저는 조금씩 남편을 의심했었는데 그땐 그래도 귀엽고 호소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긴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들키고 나니깐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좀 바라면서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결혼하고 난 뒤 셋째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였었는데 저는 동생에게 마지막 선물로 집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주는 건 아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여동생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좀 여유를 주고 싶었거든요. 걸러걸러 아는 사람에게 리모델링을 부탁했고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게끔 해주고 싶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동생의 결혼은 없던 일로 되어버리고 그 집은 본래의 방향성을 잃게 되죠. 리모델링도 했겠다. 다시 전세를 내놓으려고 했을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곳에 시어머니를 사시게끔 하면 어떠하겠느냐고요. 번화가에 있는 집이라 주변에 상가들이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식당 일을 관두시고 청소일을 시작하려고 하신다고 그곳에 사시면 이 일 구하기가 쉬울 듯 하다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럴싸하게 맞아 떨어진 타이밍이니 그런가 보다 했고 그리고 시어머니 사시는 곳이 좀 외진 곳이라 한참 걸어 버스를 타러 나가셔야 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니 남편의 요청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카드값이 내심 좀 미안했는지 제게 1,000만 원을 건넸고 시어머니는 사시던 곳을 정리한 뒤 본래 여동생에게 주고 싶었던 완벽하게 리모델링된 그 집에 들어가 사시게 되죠. 그래도 그땐 며느리 노릇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동생에게도 돈을 받지 않고 살게끔 하려고 했었던 집이었기에 시어머니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사시게끔 해드리는 게 맞다 생각을 했기에 남편이 제게 주었던 1,000만 원은 시어머니에게 드렸고요. 한사코 거절을 하셨는데 결국 받기는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잠잠했고 그리고 원래 이 집안이 저 알게 앞에서 일을 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그냥 조용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대놓고 제게 요청을 하는 일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시동생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 시동생은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좀 좋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성실하긴 한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이 일을 관두고 저 일을 시작하는데 텀이 없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한동안 체육관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엔 병원에서 일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격증 같은 건 없는 사람인데 체대를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건 예전 일이라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체육관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을 관두고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트럭을 빌려서 택배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일을 좀 오래 하면 좋을 텐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동생이 답답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제게 피해주는 사람 아니니까 그의 인생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 시동생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결혼을 하겠다고요. 아, 인사받은 그 여자의 모습은 어디서 그런 여성을 만났는지 궁금하지도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었거든요. 사연도 많아 보이고 나이도 많아 보이고 무엇보다 빚이 많은 그런 여자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앞에 사는데 저 사람이 내 동서가 되는 거구나 하니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좀 그랬습니다. 다방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특정 나라를 언급하면서 그곳에 남자를 만났었다는 둥 확실히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히 인사하러 온 그 여자를 반대했죠. 왜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거냐고. 그랬더니 시동생 말이
불쌍하답니다. 자기가 걷어주지 않으면 걷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 식은 관두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신체적으로 컴플렉스가 좀 있는 사람인데 키가 아주 작아요. 자기 말로는 1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여자들이 그동안 많았다고 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여자들은 없었다고 했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발 결혼은 안 했으면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만나는 여자마다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듯 했고 제가 시동생이 형수이지만 저라도 말리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신체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다 해도 그래도 그건 나름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 없지만 시동생은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확 벌었다가 확 써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혼이라뇨. 이건 시동생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 불행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자리에 눕게 됩니다. 시동생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다고 일도 못 가시고 식사까지 안 하시면서 강경하게 시동생의 결혼을 말리시죠.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여자분이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온 듯 했고 겉모습이 좀 그렇지 사람은 좋아 보인다며 결혼을 허락하시더군요. 뭐 자기들의 인생이니까. 그리고 당신의 자식이니까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였었나 보죠. 식은 필요 없다 했고 혼인신고만 할 것이라 했고 신혼집은 시동생의 원룸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시동생이 불쌍하다고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시동생이 제대로 된 애는 아니야. 항상 튀던 그런 애이긴 했어. 그래도 지 딴에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사는 애이긴 하다. 식도 올리지 않고 그냥 그 비좁은 곳에서 산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네가 이왕 나한테 이 집 공짜로 살게 해줬으니 내가 차라리 원룸으로 가고 이 집에 네 시동생을 들이는 게 어떨까 싶다. 나는 혼자지만 걔들은 둘이잖니. 시어머니 말 일리 있습니다. 동생에게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그냥 사시라고 한 집이긴 해요. 그런데 감이 좋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은 그냥 싫더라고요.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마음 아프신 건 이해는 하지만 어머니가 거기 사시는 데엔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었느냐. 일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고자 한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 낫지. 연세 드신 어머니가 불편하게 좁은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서 생활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그냥 싫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최대한 돌려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그랬지만 남편이 점점 나가서 전화를 받는 빈도수가 많아졌고 그리고 뭔가 일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는 시동생 부부와 합가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말이죠. 제가 시동생 부부에게 집 내어주는 것 꺼려하니 그냥 그들을 드리려고 한 것이죠. 이걸 어찌 들었느냐? 저희 아파트 동에 흡연구역에 항상 가시는 아저씨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희 동에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부부가 싸웠다더라. 어디 남편이 바람이 났다더라. 어디 여자가 매일 밤 남자가 바뀐다더라 등등. 가십거리에 열을 올리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게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지금 합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몰래?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분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흡연 구역에서 전화통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예 동생 집이 되는 거라는 둥. 아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일을 쳐버리면 되는 것이고 안 나가는데 내쫓겠냐고. 내가 살살 거릴 테니까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들었다고.
자기가 들은 바로는 이번 주 주말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라 하는데 살다 살다 가십 아저씨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사시는 제 집으로 찾아갔고 가십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동서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있더라고요. 머리에 수건을 올린 채 말이죠.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포스를 풍기더라고요. 제게는 시어머니 집 청소하러 왔다가 땀이 너무 나서 샤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변명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따졌죠. 처음엔 발뺌을 하시다가 결국엔 실토를 하셨는데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니들은 잘 살지만 우리 큰놈은 그렇지 않잖니? 내 힘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네 시어머니니까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놈한테도 좀 누리라고 하고 싶었다. 그놈 몫으로 내가 좀 해주고 싶었어. 가족이니까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 줘라. 어차피 돈 받으려고 한 집 아니잖아. 안쓰러운 놈, 가여운 놈한테 적선한다 셈 치고 형수된 입장으로 그놈보다 어른인 입장으로 한몫 챙겨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니? 애들은 이번 주말에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니 그런 줄 알고 나는 지금 일을 해야 해서 오랫동안 통화 못한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렴. 그래, 고맙다 며느라. 제가 왜 시동생의 몫을 챙겨줘야 하죠? 그 집은 제 몫인데? 저는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 다 이야기했고 니들 계획은 다 틀어졌다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다 들었고 이번 주에 이사한다며? 네 동생 부부? 그런데 나는 지금 부동산에 집 내놨어. 팔아버리려고. 어떻게 하지? 니들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여보 그게 말이야. 아 아니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동생네 힘드니까 어머니가 결국 그렇게 하시고자 한 건데 어차피 공짜로 살게 해준 집인데 두 사람 더 드린다고 해서 당신한테 손해날 것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 시동생이야. 당신 동생한테 그냥 주려고 했었던 집이잖아. 시동생한테 그렇게 못해줘? 그 집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 우선 하나, 그게 네 집이야? 아니면 니네 엄마 집이야? 내 집이잖아. 내가 내 동생을 주든 팔아버리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둘째, 힘들어?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내가 힘들게 했어? 내가 돈 못 벌게 했어? 그거 아니잖아. 셋째, 가족? 가족은 무슨? 가족이란 것들이 뒷구멍에서 이런 짓을 해? 네 카드값도 나 그냥 모른 채 했다. 별말 안 했잖아. 그런데 집주인은 나를 속이고 무작정 합가를 한다. 이사를 한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하겠냐? 가족인데 내쫓아내겠느냐? 라는 말을 해? 좀 조용히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네가 한 이야기 거의 다 알고 있거든. 그리고 네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로 쫓겨날래? 아니면 니들이 알아서 곱게 조용히 나갈래? 이틀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너랑도 이제는 끝낼 거거든? 그동안 도둑 고양이처럼 전화 받았었는데 속 시원하게 전화 받아.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짓이니? 쪽팔리게.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그 집은 지금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는 합가를 안 할 테니 저보고 이혼을 하지 말아달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나요? 제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런데 그들만 모르더라고요. 저 몰래 뒤에서 저를 속이고 일을 꾸민 것에 저는 분노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제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처럼 여긴 그들의 마인드가 괘씸하다 못해 추잡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모르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그게 요즘은 흠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저 모르게 나가서 전화를 받던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말들이 오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들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시시닥거렸을 것이고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